창업했던 얘기를 드려볼까요? 창업했던 얘기. 설렜습니다. 다니던 회사 확 그만두고 회사에서 굉장히 저를 좋아했었어요. 그때 담당했던 이사님이 전국의 10개의 경기장에 있는 이제 파견되어 있는 이제 그 직원들 중에서 저만 데려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키워줄 테니까 너 무조건 회사 입사해. 왜냐면 그때는 계약직이었으니까, 인턴으로 들어간 케이스였으니까 무조건 네가 해달라는 다 해줄게. 근데 인정을 받았긴 했지만 왠지 모를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서 제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굉장히. 대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뭐 용돈 뭐 3, 40만 원, 2, 30만 원 받고 뭐 알바 정도 하면 뭐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한 2, 3일 정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은행에 가서 10,000원으로 다 인출해가지고 이불 덮고 자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솔직히 귀찮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 10,000원짜리 2천만 원어치 뽑아가지고 이불 위에다 깔아놓고 거기서 하루 정도 자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행복한 시기였었죠. 모든 게 다 제 세상 같았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던 시기였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때는 직장생활 1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학생이죠, 학생.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을 하고 있죠. 저 6년, 12년, 16년, 거의 16년 동안 학생 신분이었다 보니까 그 특성이 있어요, 학생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더 심한 경우 대학원까지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받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체질을 결정해 놨어요, 이미요. 이 사진을 보고 한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를요. 교사가요.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그냥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나한테 어떤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항상 여러분들도 고민하시죠. 근데 이 화면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목에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이런 이슈 때문에 제 그 대학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입니다. 그 교사랑 싸운 적도 있었어요.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키워드 보세요. 교과서, 학생들.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조심해야 될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창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할 때 조심하라고 지금 이제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요. 교과서, 학생들, 평가. 지금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나오는 페이지 같은 경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저 내용들에 대한 거의 컨셉이 지금 현재 책의 내용의 거의 80% 정도는 커버합니다. 이런 로직들이 설계가 되어 있으면요, 저런 책은요, 수십 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교과서, 학생들,
평가. 어느 누구도 저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재능들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게 저 네 단어예요. 교사, 우리는 교사에 대해서 수능을 해요. 공손하게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그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스탠다드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베리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리 굿이라고요. 교과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활자화된 정보에 대해서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무비판적으로.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설마 활자화된 정보가 잘못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평생 교육받았던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장난도 많이 치죠. 언론도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도 장난을 치기도 해요. 통계 자료고도 장난도 치기도 해요. 물가 안 올랐어. 라고 얘기하면서 물가지표 체크해보면 전혀 우리들 안 쓰는 그런 제품들로만 딱딱딱딱 세팅해놓고서 물가 안 올랐어. 지금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옛날 물가지수 중에 하나 상품은 다방커피도 있었죠. 다방커피 1,800원. 커피값 전혀 안 올랐어. 또 정부에서는 어떡하죠? 부정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퍼센트를 많이 써요. 1.7% 뭐 인상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료는 어떻게 쓸까요? 그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이번 달 고용인구는 17만 9,500명 이런 식으로 씁니다. 차트 같은 건 또 마찬가지예요. 차트에서 어떤 꺾은 그래프가 있으면 이걸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죠? 중간에 0부터 시작하다가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 위에서부터 확대시킨 걸 보여줍니다. 그럼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신문 스크랩을 이렇게 매일매일 합니다. 신문 스크랩을 매일매일 하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정부에서 희한하게 지금 경기 진짜 좋아. 우리 절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는데요. 진짜 웃긴 건요. 위기 상황이 진짜 좋은 상황일 때는요. 그런 기사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나 꼭 위기 상황일 때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활자화된 정보에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거 집단. 창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어떤 도전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준거 집단.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동물. 아까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대학이라는 시스템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요. 제 동기들은요. 평생 고등학교 때까지 스탠다드하게 살았어요. 저는요. 계속 스탠다드하게. 장학금도 받고 반장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교사들한테도 저기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시스템에 와서 이제 그 어떤 그 준거 집단에서 조금씩 이탈하려고 했더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은 학점 가지고 연연하는 거예요. 계속 학점에 뭐 3.9 나왔다, 뭐 4.0 나왔다, 뭐 나왔다, A 나왔다, B 나왔다 이런 거 연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이런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어 세상에? 졸업하면 이거 끝나는데? 사회 나가서 이 똑같은 수업 들으면 몇백만 원 들어도 못 듣는데? 근데 지금은 수업만 들으면요. 집에서 용돈도 보내주고 착한 아들로서 인정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수업 들어봤자 겨우 18시간. 그다음에 비는 날도 굉장히 많고요. 이 친구들은 졸업 이후에 학점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따르게 노는 거예요. 계속. 혼자 도전하고 싶을 때는 도전하고. 뭐 역사학 수업 듣는다. 그럼 뭐 광주 같은데 이제 그 5.18 어떤 항쟁 같은 거 이렇게 보고서 써야 된다. 친구들은 다
저기 뭐야 인터넷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서 내죠. 그래도 뭐 A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래? 일단 내가 느껴봐야지. 그럼 전 진짜 버스 타고 가봐요. 가서 진짜 제가 봐요. 아 그래서 뭐 저기 레포트 좀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솔직히 저도 무서웠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왜냐면 이 중고 집단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고. 그런데 그 중고 집단에서 좀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갑자기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였던 것들이.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총을 팡팡팡 맞고 쓰러지죠. 그러다 깨어난 순간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코드화로 된 게 이제 보이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요. 두렵고 공포스럽기도 해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미쳤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일탈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나? 혹시 정신병이 있나? 이런 고민도 들어요. 그럼 점점 외로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고 집단에서 벗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 보셨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이코틱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고 집단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도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가족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가족 1차 통과가 돼야 되고 주변에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친구한테 먼저 또 물어봐요. 또 항상 거기서 전제가 뭐냐면 가로 열고 믿을 만한 가로 닫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게 좋은 정답은 아니거든요. 절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들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고 집단의 의사나 생각을 너무 많이 물어봐요. 나 가게 할 건데 뭐 할 거야? 파리바게트 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대박 나겠다. 야, 나 주변에 갔는데 파리바게트 갔는데 나도 많이 이용하거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꼭 가. 그런 식으로 창업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100% 망하는 지름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 정관장 대리점 처음에 오픈이 뭐 전국에서 1호점, 2호점 이렇게 오픈됐을 때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었어요. 야, 무슨 정관장이 나도 안 사는데. 정관장 무슨 그렇게 사. 나도 안 사는데. 그렇지만 초창기 했던 사람들 다 돈 버셨죠. PCS, 옛날 PCS 기억나시죠? PCS, 핸드폰 바로 전에. PCS 대리점 했을 때, 야, 뭔 PCS야? 야, 누가 PCS 쓰냐? 그걸 뭐 대리점까지, 야, 그거 몇 푼이나 남는다고. 그렇지만 그때 대리점 했던 사람들이 뭐 연간, 뭐 월간 뭐 1억 7천씩, 2억씩 버셨어요. 뭐 그래서 이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창업에 예를 든다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왜냐면 그 정도 판단이 나올 정도라면 경쟁자들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그러면 누가 잘못이냐면요. 그것을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 그 당사자가 잘못인 거예요. 자기가 판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망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냐? 자기예요. 왜냐면 물어보는 왜 중고 집단한테 물어봅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면 이래 보세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맹본부죠. 가맹본부 설립을 도와주는 그런 법무법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깔끔하게 가서 한 500 현금 주면서요. 야, 내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라면 누구 뭐 추천할 것 같아? 그 사람들 가맹본부를 설립하면서 그 가맹점들이 커지는 걸 한 500개, 뭐 한 1000개 프랜차이즈를 다 보죠. 그럼 그 중에서 야, 내가 보는데 뭐 제가 아는 뭐 그런 가맹 이제 그런 법무법인,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주는 법무법인이 한 컨트롤하는 게 한 1700개를 컨트롤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알아봐요. 왜냐 가맹본부의 매출액이라든가 1인당 업체들의 그 수준을 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한 500만 원 준 게 뭐가 아깝습니까? 안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게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와이프한테 인정받고 친척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 야 잘 될 것 같아 너 잘해줄게 격려해주게 막 맥주 한잔하고 야 내가 그럼 화환도 보내줄게 진짜 대박일 것 같다. 일단 그런 건 일단 무조건 배제시키세요. 무조건 망해요. 그러니까 항상 선도자가 있으면은 선도자 위에 이제 팔로워들이 움직이죠. 그 팔로워들이 움직이면 그 팔로워 내가 팔로워인지 내가 어떤 프론티어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짓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요 팔로워로 움직여요. 팔로워들은 100%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뭐냐? 내가 중거 집단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중거 집단에서 자꾸 움직이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껴요. 안 외롭거든요. 근데 좀 외로워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비효율성. 비효율성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게 비효율성일까요? 평가가 왜 비효율성일까요? 교육이라는 시스템은요. 철저하게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어떤 산업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교육 시스템입니다. 소수의 교사로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교육제도예요. 개개인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있다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국어, 영어, 수학 말고도 다른 과목 중요한 거 없을까요? 제가 저희 그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 고모님 얘기 나오죠? 저희 첫째랑 둘째가 지금 현재 고모님 집에 가 있어요. 저기 전북 군산에. 저희 고모님이랑 매번 싸우는 게 이 내용입니다. 야, 주변 애들은 영어도 배우고 뭐 한다더라. 그거 좀 한글도 가르치고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고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린이집 고를 때 뭐부터 하냐면 여기 공부시키는 어린이집인지 아닌지부터 물어봐요. 공부시키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안 가요. 어떤 데는 원래 어린이 그러니까 그 약간 4, 5살 위주인데 6살, 7살까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대신 공부는 못 시키는 거죠. 유치원은 아니니까. 저희는 그런 데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주변도 아시겠지만 백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교 1등 해봤자 뭐합니까? 고3 때 몇 등 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고3 때 몇 등 하는 게 수능이랑 저기 대학이랑 연결되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그 다음에 공부는 이제 공부 같은 경우는 공부든지 뭐든지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간절히 하고 싶고 이럴 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끌어당깁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은 저희 첫째나 둘째를 한글을 학교에서 배우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제가 세금을 냈는데 지네들이 가르쳐야지 어디서 그럽니까? 저희 입학할 때마다 한글 초등학교 가서 배웠잖아요. 왜 그걸 유치원에서 배웁니까? 저희는 성실한 납세자인데 세금 낸 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저희 첫째나 둘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미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첫째가 요요를 잘하고 싶대요. 요요. 그럼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요 잘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제 아는 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저희 첫째가 뭐 대학을 졸업했더니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아빠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근데 안정된 직장은 공무원이 최고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진짜로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내가 20몇 년 동안 얘를 적당히 잘 키워왔는데 기껏 얘가 얘기하는 이런 건가? 만약에 둘째 너는 이제 뭐 할래? 그랬더니 저는 환경미화원 하려고요. 세상 밝게 하고 싶어요. 세상을 청소하고 싶고요. 아침에 그 맑은 공기 맡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무릎 꿇고 정말 감동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있다고. 내가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정해진 국어, 영어, 수학을 학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외에 어떤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받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벌려고요. 미술하고 싶거나 만화를 잘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얘가 무슨 가야금 이렇게 그 만드는 그런 걸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아니면 무슨 저기 뭐야 경복궁 뭐 보건 사업에 뭐 그 목수를 하겠다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거 할지도 모릅니다. 남들 때 무시받는다 하더라도요, 무시 안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죠. 뭐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절대 공부시키지 마세요. 왜 공부시킵니까? 노는 건 좋아요. 공부는 절대 안 돼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얘기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운데 사과가 2개가 있어요. 3명이 앉아있죠. 만약에 한 사람이 사과를 가져서 먹었어요. 그럼 순간 1초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랑 이거 하나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간 다음 대처는 뭐냐면, 어떻게 할까? 야, 우리 사과 반으로 나눠 먹을까? 아니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을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 수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가 어떤 규칙도 없었어. 어떤 사전 예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되는 순간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사과 하나네? 얘랑 나눠야 되네? 50대 50으로 나눌까?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승부를 깨면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바로 순간적으로 나가요. 근데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요, 얘가 왜 가져갔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얘가 왜 가져갔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로 살아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소비자들은 현실 수능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현실 수능적인 세금을 잘 내는 서민들이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 근데 왜 이 주어진 상황이 게임의 룰은 누가 만들어진지부터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됐네? 아, 그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안 힘들거든요, 솔직히. 얘한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뭔가 공격을 한다거나 뭔가 항의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더 저렴하기도 해요. 좀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교육 시스템. 수능. 어떤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무심코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뭐지? 텔레토비. 뭐 누가 내 나이 13살 처음으로 뭐 오페라를 본 순간 자리를 뜰 수 없을 때, 누가 정명훈 씨가 그랬나? 옛날 그런 얘기 있죠.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텔레토비를 멍하니 학교 끝나고 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됐던 것 같아요. 턱을 깨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게 있는데, 텔레토비들이 사회자가 이제 그 절대자죠, 절대자. 텔레토비 친구들 이제 자야 될 시간이에요. 얘기하니까 자자. 그러면 텔레토비 그 4마리가, 걔네 그 뭔가요? 그 곰인가요? 그거? 그 동물이 뭔가요? 그게? 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희한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말은 하는데. 그 텔레토비 그 4마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글루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잤는데 갑자기 한 명이 싫어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머지 3명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뭐야?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그래요. 자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텔레토비 친구들 뭐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이제 친구 여러분 안녕.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싫어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시 노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런 영상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같은 어떤 그 초등학교나 초중등학교 그런 데서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교육 자료는 별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겠죠. 누가 이런 어떤 그 유머 게시판에 써놨더라고요. 어떤 그 취업 설명회 한다고 담당 뭐 이사님들 와서 여러분들 도전을 하세요 막 이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걸 따지듯이 당신들 그렇게 도전하는 학생들 가지고 우리를 몸빵으로 삼을 거고, 그래서 안정된 시스템을 해서 우리를 잘라버린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이사가 화나서 당신 같은 사람 채용 안 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사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뭐라 했습니까? 도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 도전하는 거면 그럼 저를 더 뽑아야 되는 거지. 왜 말이 처음이랑 끝이 틀립니까? 그 얘기예요. 세상은요, 수능적인 사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수능적으로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창업했었던 달은요, 10월 달이었었습니다. 사무실을 첫 임대는 그 해 3월 달에 했었죠. 3월 달에 2천만 원을 가지고요. 보증금 200에 월 18만 원, 관리비가 한 18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6만 원 정도 나고 작은 데였었습니다. 오래된 거였죠. 저는 어떤 이런 패턴에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학생이어야 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성공 확률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요, 신문 스크랩도 하고요. 그 화이트보드 있죠? 화이트보드에다가 계속 브레인스토밍도 했었어요. 같이 일하는 제 파트너랑. 브레인스토밍도 하고요.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국회 도서관 자료도 보고요. 논문도 한 200페이지 이상 출력해서 봤었어요. 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각 세미나도 가서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들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냐면요. 거의 한 3월 달에 사무실을 계약했으니까 사업을 개시한 게 10월 달, 약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 거의 한 8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었어요. 4시나 3시에. 프린트물 막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막 계속 하고 분석하고, 야, 왜 이러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대학 때 배웠던 정말 우수한 학생들처럼. 수많은 논문 같은 거 집계하고, 뭐, 계속 분석하고요. 계속 세미나 자료가 있으면 그 PPT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그거에 관련된 거 하고 뭐 벽에다 뭐 별의별 차트도 막 그리고 막 그랬었었죠. 정말 스탠다드에서 정말 FM에서 정말 FM.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 많으세요? 사업 처음 하신 분 중에서 90%가 이렇게 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대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아까처럼 중고 집단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조언 하나 얻으려고 뭐 대학 그 기업 회사 다니는 사촌 형님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렇게 들으려고 가기도 하고, 지방에 계시는 뭐 집안 어른한테 가기도 하고, 대학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도 했고요. 또 아버지랑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 대상자들 모두 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여담으로 그 얘기하죠. 자기가 식당을 열면 식당이 맛이 어떤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죠? 자기 가족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나요? 아니죠. 전혀 이 가게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우리 가게 맛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떻게 하죠? 친척들은 야, 맛 어때? 맛 어때? 그러면 친척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맛있어. 그러면서 흐뭇해해요. 그래서 누가 사장님 간이 너무 짜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맛있다는데 왜 그러세요? 딱 그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이제 한 2, 3개월 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똑같이. 아까 평가 얘기를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여러분들이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들였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중에도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고등학교 때는요, 내가 뭐 5등이다. 근데 내가 1, 2, 3, 4등을 하고 싶다. 만약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뭐 영어가 뭐 현재 90점 정도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이 80점, 과학이 100점, 사회가 40점, 국어가 근데 30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죠. 학생이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바로 어떤 결론 내죠? 주어진 시간 이틀입니다. 그럼 어느 과목을 공부하는 게 제 평균 점수를, 왜냐면 1등, 2등, 3등, 4등은 뭘로 매기죠? 평균 점수로 매기죠. 그럼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국어죠, 국어. 과학 공부 더 한다고 점수 더 올라가나요? 안 그래요, 전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조금만 공부해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 요즘엔 초등학생들 시험 안 본다고 하는 거 옛날에는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야, 선생님도 그렇게 상담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상담하지. 야, 너는 다 잘하는데 체육이 약해. 그럼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야, 너 음악이 약한 것 같아. 피아노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잘하는 과목을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보다는 못하는 과목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이 훨씬 많죠. 당연히 그렇죠. 너무나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옳지 않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스킬이요, 영어 회화도 있고요, 포토샵도 있고요, 인력 관리도 있고, 계산도 있고, 조직화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다 하더라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이 영어회에 에너지를 드릴까요? 영어에 집중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학교 때 배웠던 그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또 이걸 해요. 아, 영어회화관 다녀야 되겠구나. 저는요, 언어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는요, 언어를 전공했습니다. 외대 일문과를 졸업했는데, 제 와이프는 어디 사투리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2주만 지나면요, 사투리를 써요. 왜냐면 이게 귀로 듣는 대로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님이 이제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포항, 제 동생은 목포에서 태어나고, 저도 초등학교 입학은 목포, 초등학교 중간은 강원도 속초, 초등학교 졸업은 충남 서산, 고등학교 입학은 전북 군산. 계속 발령 나오는데 2, 3만 한 17번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 가도 사투리 안 배워지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요. 친구들도 이상하대요. 너 이상해. 네 말 들어보면 이게 어느 지역 사투리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귀로 듣는 거랑 입으로 나오는 거 따로 놀아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언어를 보죠. 거의 듣기평가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수능 영어는 단어만 외우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 일반 듣기평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듣기는 그냥 비가 내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어떻게 저렇게 저기 그걸 들리니?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저는 따지는데 저는 언어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 스스로가 조금 이런 패턴이 있어서 영어를 배워볼까? 순간 한 1초 정도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영어? 왜 영어 하는데 에너지를 들여? 나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더 에너지를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얼마나 더 잘할까? 한국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어떤 내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에 에너지를 들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제 기업적 강의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적 강의를 나가면요, 제가 얼마를 강사를 받냐면요, 시간당 50을 받아요. 시간당 50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뭐 광주에서 뭐 생산성 협회인가 그것도 있는데 뭐 2시간에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강의 많이 할 때는요, 뭐 한 2년 전인가 강의했던 거는 무역협회에서 매출액 2천억 이상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비공개로 뽑아가지고 5일 동안 집단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교육하고 그러면 이제 한 5일 동안 교육하면 3일은 저 혼자 강의했고 이틀은 이제 6명 강사가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럼 하루에 8시간이면 5, 8에 40, 400만 원에서 3일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 강의 전에 했던 강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 강사를 많이 주는 데가 얼마나 리스크가 큰 줄 아세요?
딱 강의가 딱 끝나면 강사 딱 나가면은 수업 들으신 분들 딱 앉혀놓고 A4지 적게는 4장에서 6장까지 쫙 나눠줍니다. 항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심할 때는 항목이 100개 항목입니다. 그 100개 항목을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다 매겨가지고 A, B, C, A 뿔, B 마이너스 다 적어요. 그걸 실명만 가리고 저희 한 이틀 뒤에 스캔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B나 C 됐다? 그럼 다음 강의 못해요. 그 기관에서는요. 강의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하는 게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큰 조직이랑 처음 강의하는 조직이랑 저랑 매번 싸우는 게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강의 자료 보내달래요. 무슨 미친 소리세요. 내가 그럼 그 듣는 대상자들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딱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그런 기초적인 정보가 저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자료를 드립니까? 제가 만든 자료 가지고 강의를 딱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은 강의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모두 다. 왜냐면 다음 페이지 때 제가 만든 자료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럼 이제 주무시는 분, 딴짓 하시는 분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보통 한 3, 4일짜리 강의라고 한다면 첫날은요. 강의를 첫날치만 만듭니다. 첫날치 어떻게 만드냐면 뭐 원래대로라면은 뭐 5일짜리다. 그럼 A, B, C, D라는 테마가 있다. 그러면 첫날은 A, 두 번째는 B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날은 A, B, C, D를 다 강의를 해요. 전부 다. 맛배기로. 그럼 딱 강의 어느 데만 딱 들어가 보면 갑자기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우스에 손이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 이분 지금 딴짓 하는구나. 그러니까 귀는 열어놔도 되는데 그다지 덜 집중해도 되는 건 이제 마우스에 손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파트에서는 경청에서 듣는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에서 질문까지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A 단계는 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딱딱 이 퍼센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날 강의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한 3, 4시까지 강의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제가 그 대학생들 24살이나 3살, 25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를 간다면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무조건 비전만 얘기합니다. 굉장히 멋있고 재밌고 막 흥미진진한 얘기만 합니다. 그럼 최고의 강사예요. 만약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매출액 2천억, 3천억 정도 되시는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럼 바로 C예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은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야, 몸에 좋으니까 약을 먹어라고 하면 6살짜리가 싫어하죠. 그렇지만 몸에 안 좋으면 사탕 주면 너무 좋아져요. 그런 쪽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사업하셨던 매출액 몇 천억씩 되셨던 분들은 최고의 어떤 뭐랄까 그 강사는요. 나한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기업 대표님들을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3분의 1은 비전, 장점, 중간 3분의 1은 단점만 얘기해요. 한계,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현재 테라노바 제가 강의는 이상수가 알고 있는 앞에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방향성은 이때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제가 해결해 본 적은 없던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은 저조차도 해결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모르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럼 그래서 강의를 몇 시간 들으면요. 그분들은 딱 알아요. 자기가 몇 년 동안 고민해야 될 거 이 사람이 함축시켜 준 거예요. 그날. 아, 뭘 피해야 되는구나. 뭐가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건 좋은 강사예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외국어 고민 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안 해요. 외국어. 옛날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연봉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외국어를 잘하는 파트는 연봉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보통 최저가 한 1,800에서 2,200 정도. 그래도 뭐 토익 900점 이상자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대학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행정적인 능력이 이제 가미가 되면 그때 급여가 올라가는 거겠죠. 외국 출장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출장을 나가면은 이제 그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대동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하냐면요. 그런 직원들은 외국어는 할 줄 알지만 그 문화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어떤 걸 선호하냐면 비즈니스 통역을 좋아해요. 비즈니스 통역.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랑 작년인가도 중국이랑 미팅을 했는데 거기 미팅하는데 2시간 정도 하기 위해서 2시간을 계약한 게 아니라 이틀을 계약을 했어요. 일부러. 하고 나서 나머지 그 통역 데리고 나서 어디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이런 건 어때? 그럼 그분은 수많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통역을 해보고 양쪽 문화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그 비즈니스 통역하는 분들이 거의 이틀 만에 확 함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외국어만 할 수 아는 그런 직원은 못하는 겁니다. 현지인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현지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틀 동안 잡아놓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가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또 민간인들은 그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적인 비즈니스 감각이 약하니까. 근데 비즈니스 통역은 수많은 기업체들이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있으면서 현지 문화도 알고 한국에 있는 문화도 알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비교를 탁탁탁탁 해줘가면서 비즈니스적으로 또 그걸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틀치 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3일치 페이도 줍니다. 왜냐면 제가 얻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계라고 느껴지는데 언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극복하려고 하지 좀 마시고, 그건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 법률적인 거 모르는 데서 오늘부터 사법고시 준비하실 겁니까? 오늘 세무적인 거 모르는 데서 세무사 자격증 라이센스 따실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 그냥 묻어두세요, 그냥. 대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잘하는 거. 그것을 극대화시켜 보세요. 사람의 능력은요, 가능성은요, 아까 이 전페이지처럼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계속 노력하면요, 120점이 되고, 130점이 되고, 150점이 되고, 200점이 되고요.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요. 그럼 그쪽 능력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 능력이 계속 커지는 거죠. 계속.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영어 해야? 그냥 영어 잘하는 직원 한번 뽑자. 대신 나는 기획 능력이 주니까 기획 능력을 더 200배로 끌어올리자. 이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표가, 사장이 열심히요, 청소도 하고요, 불도 끌어다니고 직원한테 안 시켜요. 다 자기가 해요. 커피도 자기가 타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인터넷 기사든지 어떤 그런 댓글이 달리는 기사라면 그 댓글에 뭐라고 쓰죠? 저런 회사 다니고 싶다. 저 대표님 진짜 존경스럽다. 최고의 리더다라고 얘기해요. 모범적인 리더다. 또 어떤 유목의 어떤 이제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최고의 리더는 어떤 이렇게 옛날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석상을 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나쁜 리더와 최고의 리더. 나쁜 리더는 돌 위에 올라가서 막 책찍질하는 게 나쁜 리더고, 좋은 리더는 앞에 석상 끌고 있는 사람 같이 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그걸 최고의 리더라고 보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대표들이, 그런 사장님들이 막 직접 하고 직접 청소도 하고 복사도 직접 하고 커피도 직접 타고 운전도 자기가 직접 해요. 일부러. 그거는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제가 막말로 해서 그런데 미친놈이에요. 정말로요. 대표는 회사 전 직원들의요, 자유와 어떤 의지와 어떤 신념을 어느 정도 할양받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대표가 지시한 대로 직원들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업무 외적인 부분도 따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의 자유와 어떤 의지와 내 신념을 당신한테 위임을 할 테니까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라는 어떤 그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면 그 주어진 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하는 8시간 시간 동안 이거를 몇 배수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직원한테 커피 하나 타달라고 하는 게, 저 직원은
힘들지 않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커피 당당하게 타달라고 해놓고서 회사 매출액 수익 더 많이 키우세요. 키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직원 급여 더 많이 올려주고 뭔가 어떤 실수해가지고 회사가 손에 끼쳤을 때도 괜찮아. 나라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하자. 이 정도 실탄 마련하고 그 정도 가능성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해외 출장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직원 한번 보내놓는 거예요. 제가 가면은 저는 싸요. 왜냐면 저는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권도 무료예요. 근데 직원이 가면 항공권 다 끊어줘야 돼. 더 비싸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가주면요. 갔다 오면 그 직원 사기라든가 자기 마인드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급여 많이 안 줄 거야. 대신 난 너희들한테 자아성장은 실현시켜주려고. 1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고 나 이 상태로 이 회사 다니면 내년 이맘때쯤 훨씬 내 자아가 성장이 돼 있겠다는 확신이 들겠다는 그 신념 너한테 확실하게 주려고. 그러면 퇴사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엔 첫 번째는 자아실현이에요. 대표들이 정말 무의미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 어떤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 앞에서 우리가 끌고 있으니까 같이 앞에서 끄는 그거 정말 나쁜 짓이라고요. 왜냐면 한 1km 석상을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내가 저 위에서 봤으면 보이는데 여기 앞에서 끌다 보니까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뒤로 다시 빠꾸 1km 뒤로 가자. 그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악의 리더가 뭐죠? 최악의 리더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최악의 리더는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리더가 최악의 리더예요. 서울대 나왔는데요. 체력도 좋아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너도 왜 이거밖에 일 못해? 그런 팀장이 들어오면요. 회사에서는 퇴사 1순위예요. 나머지 팀원들이 다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아 자기야 뭐 그 매뉴얼 100페이지 한번 보는데 뭐 30분 이해가 된다 치죠. 일반 직원들이 100페이지 보는데 30분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자기는 프랑스어가 쉽대요. 야 학원 한 달만 되면 프랑스 금방 해. 지 머리나 그렇지 남들도 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체력도 좋아요. 뭐 6시에 출근하고 2시에 퇴근해도 주 뭐 7일 다 출근해요. 일반 직원들도 그런가요? 괜히 위화감 일으키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는 누구죠? 샤프하면서 게으른 리더가 가장 좋아요. 항상 야, 일 많이 하기 싫어. 결국엔 뭐야? 핵심이 뭐야? 이거잖아. 야, 이것만 하자. 딱 핵심 그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샤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얘기는 손발 많이 쓰기 싫어요. 딱 그런 리더. 그럼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면 팀원들은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금방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리더와 진짜 리더로서의 어떤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 멋있다. 저런 회사에서 다니고 싶다. 그렇게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이면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대표다. 그럼 내가 대표는 훨씬 회사 내에서 일단 확실한 건 회사에서 가장 자원을 많이 쓸 수 있고 가장 많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럼 그 위치에 커피를 프리마를 2숟가락을 넣을까 설탕을 1숟가락을 넣을까 이걸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로서.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은 그래요. 나중에 회사가 안정되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1년에 며칠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대표이사 하는 거. 직원들이 보기에 제가 대표로서 역할이 없으면 저 그만둬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직함이라든가 직급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과감히 버려야 될지를 의사결정하는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